윤바름은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밀려오는 빗소리를 먼저 들었다. 밤 11시를 넘긴 세오린 병원의 심장센터는 낮보다 더 밝았지만 그 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기보다 오래된 피로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수술복 소매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7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집중이 풀리자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견딜 가치가 있었다. 마리솔 수간호사가 수술 기록지를 품에 안고 따라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보호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울다가 거의 주저앉으셨어요. 윤바름은 고개를 끄덕였고 유리창 너머 대기실 의자에 웅크린 아이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만 떨고 있었다. 바름은 문을 열고 다가가 짧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아이는 버텼어요. 그 한마디에 여자는 바닥에 무너지듯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바름은 그 울음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의사가 환자의 생을 붙잡는 일은 감동보다 책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휴게실로 돌아와 흰 가운을 걸치고 주머니 속 작은 반지 상자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모서리가 손끝에 닿자 몇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다른 현실이 밀려왔다. 오늘 밤 류겸은 병원 귀빈 라운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래 미뤄둔 혼인신고 날짜를 정하기로 했고 바름은 수술이 끝나면 그에게 반지를 돌려주며 다시 끼워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병원 안에서 연애를 숨기느라 지친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적어도 오늘 밤 전까지는 그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래층 귀빈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졌다. 바름은 잠시 걸음을 늦췄다. 병원은 환자의 신음과 보호자의 기도, 의료진의 긴박한 발소리로 이루어진 곳이어야 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는 병원을 무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대형 샹들리에 아래에는 병원 임원들과 후원자들, 젊은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류겸이 서 있었다. 그의 팔에는 도은채가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다. 은채의 드레스는 눈부시게 희었고 그 미소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사람처럼 가벼웠다. 처음 몇 초 동안 바름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술 뒤 피로가 시야를 흐렸고 빗소리가 귀를 속였으며 세상이 잠깐 비틀린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류겸의 손은 도은채의 허리에 놓여 있었고 은채는 바름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더 크게 만들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바름에게 꽂혔다. 아직 수술복 위에 가운만 걸친 그녀와 값비싼 보석을 두른 은채의 대비는 너무 잔인했다. 은채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왔다. 윤 선생님, 수술 끝나셨어요? 오늘 같은 날까지 정말 성실하시네요. 류겸은 눈을 피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바름의 가슴 깊은 곳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은채가 아니라 류겸을 바라보았다. 설명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낮고 고요했다. 류겸은 입술을 열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은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설명이라니요. 곧 공식 발표가 날 텐데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류 선생님과 저는 약혼합니다. 아버지도 허락하셨어요. 병원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어울리는 결합이죠. 그녀의 말끝에는 연민을 가장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내일 아침 병원 전체에 퍼뜨릴 이야기로 계산하고 있었다. 바름은 반지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은채의 눈이 그것을 보고 반짝였다. 류겸의 얼굴이 굳었다. 바름은 천천히 물었다. 너는 알고 있었어? 오늘 내가 이걸 가져올 거라는 걸. 류겸은 마침내 시선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떠 있었다. 바름아, 이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나는 더 큰 자리로 가야 하고 너는 좋은 의사지만 나를 밀어줄 배경은 없어.
그 말은 칼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왔다. 바름은 한때 그가 자신의 지친 밤을 이해한다고 믿었다. 당직실에서 식은 죽을 나눠 먹던 기억, 연구실 불빛 아래서 함께 논문을 수정하던 기억, 첫 수술 실패 뒤 그가 말없이 커피를 건네던 기억이 한순간에 낡은 필름처럼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지 상자를 라운지 중앙의 유리 탁자 위에 놓았다. 작은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울렸다. 그럼 가져가. 네가 버린 건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한 선택의 증거야. 도은채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그녀는 발음이 무너질 거라고 기대했다. 병원 복도에서 소리치고 류겸의 팔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으며 품위를 잃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자신이 승자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나 발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 침착함은 은채에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윤 선생님, 그렇게 당당하신 김에 하나 더 설명해 보시죠. 류 선생님, 연구 자료를 왜 개인 저장소로 옮기셨나요? 심장 판막 재건술 자료 말이에요. 병원 감사팀이 이미 확인했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발음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류겸의 연구 자료라니. 그 연구는 그녀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었다. 밤마다 환자 기록을 다시 읽고 실패한 봉합 사례를 분석하고 장비가 부족한 수술실에서 대체 절차를 찾아낸 결과였다. 류겸은 발표 자료의 앞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의 것이 되었고 그녀는 도둑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도은채는 기다렸다는 듯 손짓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반역은 즉흥이 아니라 각본이었다. 류겸은 낮게 말했다. 바름아, 조용히 넘어가자. 네가 사과하고 병원 지시를 따르면 큰 문제로 만들지 않을 수 있어. 바름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물었다. 내 연구를 내 이름으로 발표하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이제는 내게 사과하라고? 류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사랑이 남아있었다면 적어도 수치심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이었다. 세상은 실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잖아. 바름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실제로 존재한 적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귀빈 라운지 입구에서 도기환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은채의 아버지답게 우아하고 냉정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병원 안에서 그의 말은 법보다 먼저 통했고 많은 의사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 진로가 바뀌었다. 그는 발음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 선생, 오늘 수술로 피곤할 텐데 괜히 일을 키우지 말게. 감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동안 자네는 모든 수술에서 배제될 걸세. 그 말에 몇몇 젊은 의사들이 눈을 내리깔았다.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권력의 가장 값싼 공범이었다. 발음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된 진술서가 있었다. 그녀가 자료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류겸의 연구 파일을 무단 복사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서명만 하면 사건은 조용히 묻힐 것이다. 대신 그녀는 한동안 수술실에서 밀려나고 도은채는 너그러운 승자가 되며 류겸은 천재 외과의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발음은 종이를 끝까지 읽은 뒤 손끝으로 모서리를 접었다. 문장이 형편없네요. 거짓말도 이렇게 쓰면 환자 기록보다 먼저 들킵니다. 도기환의 미간이 좁아졌다. 도은채는 얼굴을 붉혔고 류겸은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발음은 그를 지나쳐 라운지 박복도로 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어 보였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은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마리솔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발음의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소아 중환자실 사망건 기록이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서명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발음의 걸음이 멈췄다. 소아 중환자실 사망건. 석 달 전밤
심장 질환을 앓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발음은 외부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직접 처방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미 모든 기록은 정리되어 있었고 류겸은 단순한 급성 악화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담당 라인에서 제외되어 깊게 볼 권한이 없었다. 마리솔은 떨리는 손으로 복사한 기록 일부를 건넸다. 전자서명란에는 분명 윤바름의 이름이 있었다. 작성 시간은 그녀가 병원에 없던 시각이었다. 그 순간 반역의 윤곽이 더 넓어졌다. 이것은 류겸의 배신이나 도은채의 질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은 이미 누군가의 죽음을 덮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필요로 했고 오늘 밤의 약혼 발표와 연구자료 절도 누명은 그 이름을 더럽히기 위한 첫 단계였다. 그녀가 무너지고 울고 사라지면 모든 죄는 그녀의 어깨 위에 얹힐 것이다. 발음은 기록지를 접어 가운 안쪽에 넣었다. 심장이 아프게 뛰었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의사로서 가장 견딜 수 없는 분노였다. 죽은 아이의 기록이 거짓으로 봉합되어 있었다. 마리솔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제가 서버 원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접근 권한이 막혔어요. 조금 전에는 인사팀에서 저를 부르더니 불필요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고요. 선생님, 이건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누군가 선생님을 완전히 밀어내려고 해요. 발음은 복도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가까웠다. 병원 곳곳에서는 아직 환자들이 잠들지 못했고 모니터 알람이 불규칙하게 울렸다. 이곳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곳을 권력의 금고로 만들었다. 발음은 낮게 말했다. 리솔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그녀는 마리솔에게 환자 기록 사본을 더 이상 병원 메일로 보내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보관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원본 접근 시간이 남은 출력물, 투약 변경 로그, 야간 근무 배정표만 기억해두라고 지시했다. 마리솔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은요?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비가 거세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먼저 사라져야 해요. 그들이 내가 무너졌다고 믿게 둬야 해요. 그래야 급한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마리솔은 그제야 발음의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계산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음을 보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발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사각지대가 오래 방치되어 있는지 그녀는 병원에서 보낸 세월만큼 잘 알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류겸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두고 선배에게 반박하지 못하던 젊은 의사였고 발음은 조용히 근거를 정리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나 존경은 어느 순간 열등감으로 변했고 열등감은 가장 추한 방식으로 사랑을 갉아먹었다. 그는 그녀의 빛을 빌리다 끝내 그 빛을 훔치려 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늦은 밤 특유의 먼지 냄새와 젖은 타이어 냄새가 가득했다. 발음이 차키를 꺼내려는 순간 검은 차량 한 대의 전조등이 조용히 켜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치지 않았다. 비가 들이치는 출입구 근처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발음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차이준, 해온 의료그룹의 젊은 회장, 그리고 몇 해 전 신분을 숨긴 채 그녀의 수술대에 올랐던 남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윤발음 선생, 오늘 밤이 올 줄 알았습니다. 발음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여기 계신 이유를 먼저 설명하세요. 차이준은 무리하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유지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월인 병원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기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선생님을 다음 희생자로 정한 것 같더군요. 그의 말은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확해서 위험했다. 발음은 가운 안쪽의 기록지를 의식했다. 나를 돕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차이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둘 다 아닙니다.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단, 선생님이 원할 때만. 그때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주차장 바닥을 울렸다. 병원 보안팀이었다. 바름은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내려왔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차이주는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금 잡히면 선생님은 설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충격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이미 준비했을 겁니다. 바름은 차 안을 바라보았다. 낯선 어둠이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더 낯설고 더 위험했다. 그녀는 망설임을 아주 짧게 끝냈다. 차에 오르기 전 뒤돌아 세우린 병원의 불빛을 보았다. 자신이 바친 청춘이 괴물의 심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보안팀 직원들이 뒤늦게 달려왔다.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지만 빗소리가 그 목소리를 삼켰다. 바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았다. 유리병 너머 귀빈 라운지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도운체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류겸은 잠시 불안해하다가 곧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하며 잔을 들 것이다. 도기와는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들은 한 여자가 사랑을 잃고 무너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바름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오래 참고 있던 침묵을 끝내기 위해 사라지는 중이었다. 차이주는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바름에게는 예상 밖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반지 상자를 놓고 온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허전함보다, 이상하게도 허전함보다 선명함이 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병원의 균열이 보였다. 누군가의 죽음, 조작된 서명, 훔쳐진 연구, 그리고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인 사람들. 바름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차이주는 앞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만 선생님만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대답은 바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만 보지 않았다. 증거를 가진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바름은 가운 안쪽에서 접어둔 기록지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아이의 이름은 종이 위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밖에 본 적 없었다. 그러나 의사에게 한 번 본 생명도 책임의 안쪽에 남는다. 바름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명은 가짜예요. 투약 시간도 맞지 않고 처방 흐름도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아이가 죽기 전 이미 기록을 고쳤어요. 차이준의 눈빛이 거울에 비쳤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세우리는 선생님을 도망친 범죄자로 만들 겁니다. 바름은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러라고 하세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차이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빗물이 창문을 따라 흘러 두 사람 사이에 투명한 선을 만들었다. 하루 뒤 돌아오겠다는 뜻입니까? 바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다. 환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병원 전체였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면 먼저 어디까지 괴사가 번졌는지 확인해야 했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물에 젖어 길게 번졌다. 차가 강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바름은 자신이 더 이상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사랑을 빼앗긴 여자가 아니라 이름을 도둑맞은 의사였고 진실을 묻으려는 병원과 맞서야 할 증인이었다. 그녀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처는 방향을 얻으면 무기가 되었다. 차이준의 별장으로 향하는 길 끝에서 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루 뒤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름으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증거와 함께. 차이준의 별장은 도시 북쪽 언덕 위에 있었다. 새벽비가 찾아든 뒤에도 정원 바닥은 젖어 있었고 검은 나무들 사이로 낮은 안개가 흘렀다. 윤바름은 차에서 내리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세우린 병원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붙어 있었다. 모욕, 배신, 조작된 서명, 죽은 아이의 이름.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잃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나 바름에게는 그 시간을 길게 쓸 여유가 없었다. 현관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고가의 그림이나 장식품은 거의 없었고 넓은 홀에는 책장과 긴 테이블, 벽면을 채운 화면들이 있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 전쟁을 준비하는 방에 가까웠다. 차이주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하우스 매니저에게 따뜻한 차와 새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모든 사람이 즉시 움직였다. 발음은 그런 권력의 속도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세오린에서도 명령은 빠르게 움직였다. 다만 그 명령이 생명을 위해 쓰이는지 죄를 감추기 위해 쓰이는지가 다를 뿐이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 밑에는 밤새 싸운 사람의 그늘이 내려앉았고 젖은 머리카락은 어깨에 무겁게 붙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발음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을 잃었는가? 류겸이라는 남자, 결혼이라는 약속, 병원 안에서 쌓아온 평판,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진실, 환자의 이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온 의사의 존엄. 답은 명확했다. 아픈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서자 차이주는 이미 여러 개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쳐두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법률 문서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건조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차이준이 말했다. 백무진 실장입니다. 해온 의료그룹 법무팀을 맡고 있고 오늘부터 선생님의 사건을 함께 봅니다. 백무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과도한 예의는 보이지 않았다. 윤 선생님, 현재 세오린 내부망에서 선생님 계정 접근 기록이 다량 생성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흔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음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접속 기록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수술실에 있던 시각, 그녀의 계정으로 연구실 서버에 접근한 흔적이 있었다. 그녀가 귀빈 라운지에 있던 시각에는 소아중 환자실 사망 기록이 수정되었다. 그녀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간 직후에는 내부 감사 요청서가 등록되었다. 모든 시간은 치밀하게 짜인 칼날처럼 이어져 있었다. 백무진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이 구조라면 아침 회전에 징계 절차가 열립니다. 언론에는 개인 비리와 도주 정황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발음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너무 서둘렀네요. 차이준이 그녀를 보았다. 발음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짜 죄를 덮는 사람은 보통 느긋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도은채의 약혼 발표와 내 징계, 사망 기록 위조가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감정이 끼어들었거나 누군가 일정에 당겨지길 원한 겁니다. 백무진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가 떠올랐다. 그럼 어디부터 봐야 합니까? 발음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답했다. 죽은 아이요. 연구자료보다 먼저 그 아이의 기록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거짓말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차이주는 리모컨을 눌러 다른 화면을 띄웠다. 이름이 지워진 환자 목록과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 약품 공급 내역, 내부 회계장부 일부가 나타났다. 발음은 표정을 굳혔다. 세오린 병원이 몇 년 동안 특정 업체의 심장 보조 장비와 약품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들여왔다는 자료였다. 납품업체의 대표는 도기환 원장의 먼 친척이었고 몇몇 장비는 규격 검사를 통과한 기록이 불완전했다. 차이주는 낮게 말했다. 해온이 세오린과 합작하려다 멈춘 이유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고 죽은 환자들이 너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발음은 손끝으로 자료를 넘겼다. 그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환자 기록의 냄새는 알았다. 어떤 수치가 급하게 맞춰졌는지, 어떤 처방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움직였는지, 어떤 문장이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 장에서 멈췄다. 석 달 전 사망한 아이에게 사용된 약품 코드가 납품 문제 목록과 겹쳤다. 처방량은 표준 범위 안에 있었지만 투약 시각이 이상했다. 심장 리듬이 급격히 무너진 뒤 약이 투여된 것이 아니라 투약 뒤 리듬이 무너진 순서였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다. 의학적 분노는 개인적 배신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다. 이 약이 오염됐거나 보관 기준이 깨졌거나 대체품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은 아이의 기저질환 탓으로 정리됐어요.
백무진은 즉시 메모를 남겼다. 증명하려면 원본 약품 보관 기록과 당시 CCTV 근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발음은 고개를 저었다. 진술은 나중입니다. 지금 직원들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해요. 먼저 거짓말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같은 이야기를 준비하기 전에 각자 다른 곳을 찔러야 해요. 차이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술실에서 그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도 저런 눈빛이었다. 몇 해 전 그는 해온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응급 환자처럼 세월인에 실려왔다. 당시 그의 심장은 오래된 사고 후유증과 과로로 위험한 상태였고 수술팀은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그러나 젊은 외과의 윤바름은 모두가 망설이는 순간 가장 침착하게 절개 위치를 바꾸고 혈류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권력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심장을 살렸다. 차이주는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세월인의 어둠을 들여다볼수록 그 이름이 더 자주 나타났다. 그 기억은 차이준에게 빚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을 보호하려면 법적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세월인이 선생님을 개인 비리로 몰면 단순한 변호만으로는 늦습니다. 발음은 그의 다음 말을 예상했다. 백무진이 테이블 아래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그 첫 장에는 혼인신고서와 법률 위임장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차이주는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 아내가 되면 세월이는 선생님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동시에 해오는 공식적으로 선생님의 명예와 의료 프로젝트를 보호할 명분을 얻습니다. 발음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하루 전까지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생각했다. 그 약속은 유리 탁자 위에 버려졌고 이제 다른 종류의 결혼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계약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회장님은 내가 상처받은 틈을 이용하고 있군요. 차이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월인을 무너뜨릴 증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발음은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거짓으로 다정한 사람보다 계산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덜 위험할 때가 있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 내가 당신의 이름 뒤에 숨어서 복수하는 여자가 되길 원한다면 틀렸어요. 차이주는 즉시 대답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내 의사 면허와 수술권, 환자의 기록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월인을 인수하기 위해 환자의 죽음을 무기로만 쓰려 한다면 나는 당신부터 막을 겁니다. 백무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누구도 차이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이준은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발음은 창밖을 보았다. 새벽빛이 언덕 아래 도시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어제의 그녀였다면 이런 제안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병원장 한 명이나 배신한 약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법무팀, 감사팀, 언론, 의료계 인맥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과 보호막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보호막 안에서 스스로 움직일 권리도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나는 해운의 장식품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증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셋째, 환자 피해 보상이 모든 발표보다 먼저입니다. 백무진은 빠르게 받아 적었다. 차이주는 덧붙이지 않고 듣고 있었다. 발음은 계속 말했다. 넷째, 류겸과 도은채가 내게 한 개인적 모욕은 법적 대응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사망기록 위조와 의료 비리입니다. 다섯째, 내 이름으로 어떤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직접 말합니다. 차이주는 잠시 후 말했다.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월인 내부에 다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법무팀과 보안팀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걸린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미끼로 쓰지 않습니다. 바름은 그 마지막 문장에서 그를 보았다. 생각보다 인간적인 조건이었다. 계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종이 위의 글자는 차가웠지만 그 아래 놓인 목적은 뜨거웠다. 백무진은 혼인신고 절차와 언론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했고, 차이주는 다음날 저녁 열릴 해온 의료그룹 신사업 발표회를 언급했다. 원래는 지역 병원 협력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자리였으나 이제 그 무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터였다. 바름은 회장 부인이라는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세울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떠올렸다.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사냥감이 아니었다. 아침 7시 세울인 병원에서는 예상대로 첫 번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바름이 연구자료 절도 의혹을 받고 도주했다는 말,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말, 소와 사망기록 조작까지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층마다 퍼졌다. 도은채는 부원장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보고를 들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자지 않았지만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승리감이 피로를 지워주고 있었다. 울면서 찾아올 줄 알았는데 사라졌다고요. 끝까지 자존심은 세네. 그녀는 웃었다. 그 자존심도 오늘 끝나겠죠. 류겸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은채만큼 밝지 않았다. 바름이 예상보다 조용히 사라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랜 세월 곁에서 보아온 윤바름은 수술 중 혈압이 떨어져도, 환자 가족이 소리쳐도, 교수들이 책임을 떠넘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판단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도기환이 약속한 센터장 자리, 은채와의 결혼, 세울인의 후계 구도. 그는 이제 이쪽에 서야 했다. 도기환은 회의실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윤바름의 징계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병원 윤리 문제입니다. 자료 유출, 환자 기록 접근, 외부 세력 접촉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하십시오. 언론에는 최대한 신중하되 필요하면 개인 일탈이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단 한 가지가 불편했다. 윤바름이 지하 주차장에서 누구의 차를 타고 나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팀이 확보한 영상은 중간 구간이 흐릿했고 차량 번호판은 비에 가려져 있었다. 작은 공백 하나가 완벽한 그림을 흐리고 있었다. 그 시각 바름은 해운 별장의 회의실에서 세울인 내부 구조도를 보고 있었다. 마리솔에게서 받은 기억과 해운이 확보한 자료를 겹치자 사망사건 당일 밤에 동선이 점차 드러났다. 류겸은 공식적으로 병원에 없었다고 했지만 수술동 뒤쪽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에는 그의 카드 번호와 유사한 접속이 있었다. 도은채는 그날 병원 자선 행사 준비로 귀빈층에 있었다고 했으나 약품 보관실 근처 카메라가 17분 동안 꺼져 있었다. 도기환은 원장실에 있었다고 했지만 응급회의 호출 기록이 중간에 삭제되어 있었다. 모든 거짓말은 서로를 보호하면서도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바름은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임하율, 8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치료만 넘기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다고 믿던 아이였다. 보호자 면담 기록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원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대신 고가 약품이 반복 처방되었고 그 약품은 문제의 납품업체 제품이었다. 바름은 문서를 오래 바라보았다. 하율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시스템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다. 그 고리가 끊어졌을 때 병원은 아이가 아니라 기록을 치료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백무진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마리솔이 세울인 인사팀에 불려갔고 윤바름의 지시로 환자 정보를 빼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바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이주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 직접 움직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바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리솔 씨는 나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차이주는 태블릿을 돌려보였다. 해온 법무팀이 병원 노조 자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리솔 씨가 혼자 고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발음은 다시 앉았지만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굳어 있었다. 의사로서 그녀는 수술 중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손을 움직였고, 사람으로서 그녀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차이주는 그 감정을 읽었다. 선생님, 사람을 구하는 방식은 수술실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칼을 드는 대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발음은 그 말을 싫어했지만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리솔 씨가 오늘 밤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나는 하율이 기록의 빈틈을 찾겠습니다. 오후 내내 발음은 먹지도 않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투약 기록의 간격, 모니터 알람 로그, 혈액 검사 결과의 입력 시간, 간호 기록 문장의 습관까지 대조했다. 이상한 점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하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전 담당 간호사의 기록 문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원래 간호사는 환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사람이었지만 문제의 구간에는 짧고 건조한 문장만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중 하나는 유겸이 자주 쓰는 표현과 닮아 있었다. 발음은 파일을 확대했다. 이 구간은 간호사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뒤늦게 덮어 쓴 겁니다. 백무진은 즉시 해당 구간을 표시했다. 전자서명은 간호사 계정입니다. 계정만 그렇죠. 사람은 문장에 습관을 남겨요. 류겸은 상태 악화를 적을 때 급격한 변동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간호 기록에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산소 포화도 변화는 급격한 변동이 아니라 지속적 하강이에요. 기록자가 모니터 흐름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표만 보고 쓴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차이주는 발음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가 왜 단순한 피해자가 될 수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증거를 읽는 외과의였다. 해가 기울 무렵 혼인신고서의 모든 절차가 준비되었다.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방식이었다. 발음은 펜을 들고 한참 서류 위에 머물렀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수술실에서도 모든 변수가 사라진 뒤 절개하는 의사는 없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가능한 위험을 계산한 뒤 생명을 위해 손을 움직인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윤발음. 그 이름은 누군가가 위조한 서명과 달랐다. 손끝에 압력이 실렸고 마지막 회기종이를 분명하게 눌렀다. 차이준도 서명했다.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백무진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봉투에 넣었다. 순간적으로 방 안에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랑의 축복도, 가족의 박수도, 꽃도 없었다. 그러나 발음은 이상하게 비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한 선 하나가 그어진 느낌이었다. 어제의 배신은 그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의 선택 역시 그녀를 누군가의 소유물로 만들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이름을 빌리는 일이 아니라 전장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발음은 차이준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이준은 짧게 답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지 않았다. 어떤 약속은 손을 잡는 것보다 서로의 조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백무진은 다음날 발표의 순서를 설명했다. 먼저 해운의 의료 공공성 프로젝트, 그 다음 신규 협력병원 검토 기준, 마지막으로 회장 배우자 소개. 발음은 마지막 항목에서 고개를 들었다. 배우자 소개는 짧게 하세요. 내가 할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백무진이 물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발음은 하율의 기록 사본을 정리하며 말했다. 죽은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술 기금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인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하세요. 차이준의 눈에 옅은 빛이 스쳤다. 그것은 공격이었지만 동시에 방어였다. 세월인이 그녀를 사적 스캔들로 몰기 전에 그녀는 공적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의료진의 윤리, 병원의 투명성, 환자의 권리. 도은채가 준비한 무대는 질투와 결혼의 싸움이었지만 발음은 무대 자체를 바꾸려 했다. 백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나가면 도기완 원장은 움직일 겁니다. 발음은 서류를 덮었다.
움직여야 해요. 숨어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루 전 버림받은 여자의 떨림이 남아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바름은 별장 한쪽 방에서 잠시 혼자 있었다. 창밖 도시는 먼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류겸의 이름도 있었다. 처음에는 설명하겠다는 말, 그 다음에는 걱정된다는 말, 마지막에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다. 바름은 답하지 않았다. 끝은 이미 그가 만들었다. 도운채의 메시지도 하나 있었다. 어디 숨어있든 오래 못 간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바름은 화면을 껐다.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지만 그녀는 그 불길을 밖으로 새겨두지 않았다. 내일 필요할 에너지였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리솔에게서 암호처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는 버텼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그날 밤 약품 보관실 앞에서 류 선생님을 봤어요. 바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퍼즐의 조각 하나가 제자리에 들어갔다. 마리솔은 아직 증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기억은 살아있었다. 바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백무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인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흰 재킷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녀가 입을 옷이었다.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조용하고 깨끗한 선원이었다. 아침이 밝기 전 차이주는 서재에서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심장을 살린 여자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빌려 전쟁에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권력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보통 약점을 숨기기 위해 결혼했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윤바름은 달랐다. 그녀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지만 상처로 동정을 사지도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을 지켜본 적이 드물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녀의 길을 가로막는 순간 자신도 세오린의 권력자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해가 떠오르자 도시는 새로운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세오린 병원 측은 윤바름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고 내부에서는 그녀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도운채는 드레스숍에서 다음 발표회에 입을 옷을 고르며 그 소문을 즐겼다. 류겸은 세오린 심장센터의 임시 책임자로 소개될 준비를 했다. 도기화는 해온 발표회 초청장을 받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참석을 결정했다. 그는 세오린을 향한 어떤 질문도 공개석상에서 웃으며 무력화할 자신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윤바름이 사라졌다고 믿었다. 사라진 사람이 돌아올 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은 잊은 채였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윤바름은 거울 앞에 섰다. 흰 재킷은 군더더기 없이 어깨에 맞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도 슬픔을 감추려는 과장된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울지 않는다. 오늘은 증명한다. 문 밖에서 차이준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는 문을 두드린 뒤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바름은 마지막으로 하율의 기록 사본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해온 의료그룹의 발표회가 열리는 그랜드룸이나 호텔 앞은 일은 저녁부터 검은 차량들로 붐볐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도로 위에 빌딩 조명이 길게 번져 도시 전체가 얇은 유리막 아래 잠긴 것처럼 보였다. 기자들은 로비 입구에 몰려 카메라를 들었고 의료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조용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오늘 발표회는 원래 지역 의료 협력 사업을 공개하는 자리였지만 세오린 병원에서 퍼진 윤바름의 스캔들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은 사업보다 소문을 기대했다. 도운채는 그 기대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는 흰 드레스를 골랐다. 결혼식 드레스처럼 보일 만큼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승전복이었다. 로비 거울 앞에서 보석 귀걸이를 고쳐 달던 그녀는 기자들의 시선을 느끼며 턱을 살짝 들었다. 옆에선 류겸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은채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작게 웃었다. 왜 그렇게 굳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긴 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윤바름은 어디 숨어서 뉴스나 보고 있겠죠. 류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부터 계속
윤바름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한 번도 변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도주라고 불렀지만 류겸은 다른 가능성을 지울 수 없었다. 바름은 수술 중에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었다. 그 조용함 뒤에는 늘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 그는 자기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은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오늘 해온 쪽 반응만 보고 돌아가자. 괜히 자극할 필요 없어. 은채는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도기환 원장은 한층 더 차분했다. 그는 회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래된 귀족처럼 느긋하게 등장했다. 혜원이 아무리 큰 그룹이라 해도 세월이는 이 도시 의료계의 심장부였다. 수십 년 동안 환자,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을 치료하며 쌓은 인맥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이준이 젊고 공격적인 경영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의료 현장의 더러운 균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실만으로는 권력을 이길 수 없고 환자의 죽음은 적절한 기록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통계가 된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호텔 연회장 안은 웅장했다. 천장에는 긴 조명 장식이 별자리처럼 매달려 있었고 벽면 화면에는 해온 의료그룹의 새 로고와 공공의료 프로젝트 문구가 번갈아 나타났다. 바름은 행사장 뒤편 대기실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재킷 차림의 그녀는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선명했다. 차이주는 그녀 옆에 서서 마지막 순서를 확인했다. 백무진은 기자 명단과 세월인 측 참석자 위치를 보고했다. 바름은 유리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차이준이 낮게 물었다. 무대에 오르면 모두가 선생님을 볼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바름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보았다. 어제 이 시각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조롱의 시선을 받았다. 오늘은 같은 도시의 더 큰 무대에서 그 시선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방향을 갖게 되면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고 더 똑바로 걷게 만든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나는 나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던질 질문을 듣게 하면 됩니다. 백무진은 마지막으로 자료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하율의 기록 중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 세월인과 문제업체 사이의 계약 요약, 그리고 해온 법무팀이 준비한 감사 착수 문안이 들어있었다.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기환 원장이 즉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도은채 씨는 감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류겸 씨는 침묵하거나 선생님 사생활을 건드릴 겁니다. 바름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들이 나를 사생활로 끌고 가면 나는 환자 기록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백무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전략이었다.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해운의 성장과 의료 공공성에 대해 말했고 여러 인사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객석 곳곳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다. 세월인의 젊은 의사들은 도은채와 류겸을 번갈아 보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기자들은 해운과 세월인의 관계 변화를 예상하며 노트북을 켜두었다. 도은채는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도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차이준이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면 세월인과 해운의 협력은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윤바름의 이름은 더 우스운 소문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마침내 차이준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긴 설명 없이 해운의 새 의료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심장질환을 가진 저소득 아동을 위한 수술기금, 지역병원의 투명성 평가, 의료장비 납품 과정의 공개 검증이 주요 내용이었다. 객석은 처음엔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세 번째 항목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의료장비 납품 과정의 공개 검증은 세월인 같은 대형 병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였다. 도기환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한 번 눌렀다. 차이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차이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해오는 오늘 이 사업의 의료 자문 책임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뛰어난 외과의이며 환자의 기록 앞에서 어떤 권력에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동시에 움직였다. 도은채는 눈썹을 찌푸렸다. 류겸은 몸을 굳혔다. 차이준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법적 배우자입니다. 윤바름 박사입니다.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조명 아래로 발음이 걸어 나왔다. 한 발, 또 한 발. 소음이 사라진 길 위를 지나듯 침착했다. 도은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윤바름이 왜 저 무대에서 왜 차이준의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가? 어제까지 병원에서 버려진 여자였고 도망친 의혹 당사자였으며 자신이 마음껏 조롱해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의 플래시가 윤바름을 향하고 있었다. 류겸은 자리에서 거의 일어날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였다. 법적 배우자라면 언제부터였는가? 왜 자신은 몰랐는가? 그리고 윤바름은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가? 바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놀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저는 오늘 제 개인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해온 의료그룹의 공공의료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연회장 뒤편까지 흔들림 없이 닿았다. 병원은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의료진은 기록을 조작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도 죽은 아이의 이름 위에 자기 안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렸다. 도기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죽은 아이라는 표현은 위험했다. 아직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다. 바름은 말을 이어갔다. 해오는 오늘부터 협력병원의 의료기록 보존체계, 약품과 장비 납품 경로, 고위험 수술 사망 사례의 사후 검토 절차를 전면 재평가하겠습니다. 이 검토에는 세오린 병원도 포함됩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도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몸을 움직였고 류겸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채는 거칠게 뿌리쳤다. 이건 모욕이에요. 도은채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다. 그녀는 더는 계산하지 못했다. 윤바름이 차이준의 아내로 나타난 순간 그녀의 승리 서사는 산산조각 났다. 윤 선생님, 아니 이제는 회장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 감사 대상이던 사람이 하루 만에 공공의료를 말하다니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번에는 은채를 향했다. 도기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은채는 아버지의 경고 눈빛을 보지 못했다. 자존심이 이미 그녀의 판단을 삼켰다. 바름은 은채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연민이 있었다. 도은채 씨, 제 결혼 여부는 환자 기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은채가 웃었다. 관련이 없다고요? 당신이 회장님을 이용해 징계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면 뭔데요? 바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어젯밤 세오린 병원은 제가 수술실에 있던 시간에 제 계정으로 연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없던 시간에 제 전자 서명이 환자 기록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훔쳤습니까? 질문은 칼처럼 조용히 떨어졌다. 류겸은 숨을 멈췄다. 도기와는 즉시 표정을 관리했지만 객석의 몇몇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름은 문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위해 선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큰 의심을 던졌다. 백무진은 뒤편에서 기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식 반전이 아니었다. 권력형 의료비리 의혹으로 무대가 바뀌고 있었다. 차이준은 바름 곁에 서 있었지만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녀가 주체라는 선언이었다. 도기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점잖은 미소를 유지했다. 윤 선생, 아니 윤 박사.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병원과 동료들을 암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오리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고 환자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수십 년 동안 쌓은 권위가 말끝마다 묻어났다. 평소라면 그 말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을 것이다. 그러나 발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도 외부 독립감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도기환의 미소가 아주 짧게 멈췄다. 발음은 놓치지 않고 말했다. 해오는 세월인의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협력 검토 기간 동안 관련 계약과 고위험 사망 사례 자료 보존을 공식 요청합니다. 자료가 삭제되거나 변경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닐 겁니다. 도기환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공개석상에서 거절하면 의심을 키우고 동의하면 감춰둔 기록을 지켜야 했다. 그는 차이준을 바라보았다. 젊은 회장이 뒤에 숨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칼을 쥔 사람은 윤바름이었다. 류겸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뭔가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침묵은 곧 인정처럼 보일 수 있었다. 바름아, 이러지 마. 네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를 병원 전체 문제로 확대하면 너도 다쳐. 그 말에는 예전의 친밀한 호칭이 섞여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아직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인 것처럼 바름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 이제는 자기 방어를 위해 과거를 끌어오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당겼다. 류겸 선생님,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기 전에 답해주세요. 제 연구 자료는 왜 당신 발표 파일에 들어갔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류겸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준비한 말이 없었다. 도은채가 대신 소리쳤다. 그 연구는 류 선생님이 이끈 거예요. 당신은 보조였잖아요. 발음의 눈빛이 은채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연구 원자료의 수술별 변수 기록을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환자부터 다섯 번째 환자까지 판막 봉합 각도를 바꾼 이유, 세 번째 실패 사례 뒤에 보조절개선을 수정한 근거, 일곱 번째 환자의 장기 예후 분석이 빠진 이유까지.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류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내용은 파일을 훔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었다. 객석의 의사들이 웅성거렸다. 그중 몇몇은 발음의 논문 초안을 본 적이 있었고 류겸의 발표가 갑자기 지나치게 정교해졌던 시점을 기억했다. 작은 의심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발음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지나친 공격은 감정 싸움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객석 전체를 향했다. 저는 오늘 누구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법과 절차가 할 일입니다. 저는 다만 환자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우지 말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덮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 발언으로 발표회는 사실상 끝났다. 공식 순서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화면의 사업 설명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기자들은 세월인 관계자들에게 몰려갔고 도은채는 분노로 얼굴을 붉힌 채 경호 직원들에게 둘러싸였다. 도기환은 짧은 답변만 남기고 연 회장 뒤쪽 회의실로 사라졌다. 류겸은 그를 따라가려다 발음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발음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예의였다. 그러나 그에게 줄 말은 없었다. 이미 모든 말은 어젯밤 유리 탁자 위에 놓고 왔다. 발표회 뒤편 복도에서 차해주는 발음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훌륭했습니다. 발음은 병뚜껑을 열지 않은 채 벽에 기대섰다. 긴장이 빠지자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도기환은 오늘 밤 움직일 겁니다. 차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무진 실장이 세월인 서버와 계약자료 보존 요청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의료 비리 의혹으로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발음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그럼 그들은 내부 희생양을 만들 거예요. 가장 먼저 리솔 씨를 압박하겠죠. 예상은 맞았다. 같은 시각 세월인 병원 지하 행정실에서 마리솔은 인사팀장과 감사팀 직원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윤바름이 환자 기록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마리솔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펜을 들지 않았다.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수간호사님,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윤바름은 이미 해온 쪽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남아야 할 사람이고요. 마리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에서 보낸 15년이 한 장의 거짓 진술 앞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행정실 문이 열리고 외부 변호사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해운 소속이 아니라 병원 노조 자문 변호사였다. 마리솔은 바름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본 뒤 말했다. 압박성 진술 요구는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후 모든 면담은 녹음하고 노무 대리인이 입회합니다. 감사팀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인사팀장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는 강압적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마리솔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름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가주세요. 발표회가 끝난 뒤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도은채가 바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은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흰빛처럼 보였다. 류겸은 옆에 없었다. 은채는 혼자였고 그래서 더 공격적이었다. 좋아요, 윤바름. 오늘은 당신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회장님, 아내라는 이름, 기자들 앞에 멋진 말 다 좋죠. 하지만 당신 같은 여자가 그 자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바름은 멈춰섰다. 바름은 조용히 말했다. 도은채 씨, 나는 자리를 버티러 온 게 아닙니다. 은채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뭘 하러 왔는데요? 복수요? 나한테 빼앗긴 남자 때문에. 그 말에 바름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에는 기쁨이 없고 오래된 오해를 끝내는 차가움만 있었다. 당신이 빼앗았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같이 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 없었을 겁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류겸이 아니라 하유리 때문입니다. 은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름이 직접 나오자 그녀의 입술이 잠시 멈췄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바름은 많은 것을 읽었다. 은채는 곧 표정을 되찾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요. 바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왜요? 죽은 아이 이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 당신이 약품 보관실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은채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 있어요? 곧 생길 겁니다. 증거도 없이 날 협박하는 거예요? 바름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대답하고 있어요. 도은채는 손을 들어 올렸지만 끝내 내려치지 못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도은채가 떠난 뒤 차이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바름은 잠시 은채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다. 그날 밤 일을 알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받거나 관여했어요. 차이준은 즉시 백무진에게 연락했다. 호텔 밖에서는 기자들이 아직 세월인 관계자를 찾고 있었고 도시의 온라인 뉴스는 이미 들끓었다. 버림받은 여성의사라는 조롱의 제목은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해온 회장 배우자 윤바름, 세월인 의료기록 조작 의혹, 심장센터 연구 도용 논란 같은 문구가 화면을 채웠다. 도시가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밤 10시 병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윤바름이 차이준과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세월인 기밀을 해원에 넘겼다는 글이 올라왔다. 동시에 몇몇 기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제보 메일이 발송되었다. 류겸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 도은채는 피해자로 묘사되었다. 백무진은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사생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차이준은 차갑게 말했다. 삭제 요청은 하지 마세요. 발신 경로를 따라가십시오. 바름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서두른 흔적을 찾으세요. 오늘 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때 마리솔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글과 함께 작은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병원 복도 안내 모니터의 백업 영상 일부였다. 화면은 흐릿했고 시간도 끊겨 있었지만 약품 보관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류겸으로 보이는 남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도은채가 휴대전화를 들고 같은 방향에서 나왔다.
발음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워졌다고 믿은 밤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찾았어요. 사라진 17분의 문입니다. 백무진은 파일을 즉시 별도 저장소에 복제했다. 원본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압수수색 요청의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차이주는 발음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다. 영상 속 흐릿한 복도 너머에는 아이의 마지막 밤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그 지워진 시간을 기억해야 했다. 발음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시간 표시를 가리켰다. 이 뒤에 하율이 상태가 무너졌어요. 약품 보관실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화려한 소문은 점점 더 어두운 진실을 향해 굴러갔다. 도기와는 원장실에서 굳은 얼굴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관계자들은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해운이 공개 검증을 요구한 이상 서버와 약품 보관 기록, CCTV 원본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그 원본들이 남아있는 한 자신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류겸을 불러 차갑게 말했다. 네가 시작한 일이야. 네가 정리해. 류겸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도기와는 눈을 들었다. 윤바름이 가진 자료를 찾아오라는 뜻이다. 류겸은 원장실을 나와 어두운 복도에 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의 도구가 되었는지 선명하게 느꼈다. 도은채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윤바름을 꺾기 위해 선택했고 도기와는 그를 후계자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는 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물러나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바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오래갔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바름아, 만나자. 네가 모르는 일이 있어. 보내고 나서도 그는 그것이 진실인지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바름은 그 메시지를 보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의 큰 창 앞에 서 있었다. 차이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마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적 부부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은 아직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바름은 창밖 도시를 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신분을 얻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죠. 차이주는 다가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고 돌아왔는지입니다. 바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아이의 마지막 밤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차이주는 그녀의 옆으로 와서 같은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 세오리는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도 방패가 되겠지만 동시에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름은 희미하게 웃었다. 표적이 명확하면 총구 방향도 보입니다. 차이주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전장을 읽는 사람의 언어였다. 그는 그런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고 다시 생각했다. 보호한다는 말로 앞을 막지 말아야 했다. 다만 넘어지기 직전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를 지켜야 했다. 새벽 전 백무진이 최종 보고를 가져왔다. 세월인 내부 게시글의 발신 흔적은 병원 홍보팀 외주 서버를 거쳤고 그 서버는 도은채의 개인 비서가 자주 쓰는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하율 사건 당일 삭제된 카메라 원본 일부가 병원 오래된 안내 시스템 백업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바름은 보고서를 읽고 문장을 짧게 정리했다. 내일은 리솔씨를 먼저 보호하고 백업 서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류겸이 연락한 이유를 알아봐야 해요. 차이준이 물었다. 만날 겁니까? 바름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아니요. 먼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잠들지 못했다. 도은채는 방 안의 거울을 향해 유리잔을 던졌고 류겸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도기와는 오래된 금고를 열어 몇 개의 USB와 서류를 꺼냈으며 마리솔은 간호사 휴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윤바름은 하율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차이주는 그녀가 새벽까지 불을 끄지 않는 것을 보며 조용히 문 밖을 지켰다. 하루 전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졌다고 믿었다.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세오린 병원은 다음날 아침부터 겉으로는 평온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평소처럼 반짝였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같은 미소로 보호자들을 맞았다. 그러나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서 병원은 이미 그녀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정문 건너편에 몰려 있었고 의료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눈을 피했다. 윤바름의 이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약혼녀라는 조롱으로만 불리지 않았다. 회장 부인, 내부 고발자, 천재 외과의 위험한 여자.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모든 이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윤바름은 해온 의료그룹 법무팀 차량에서 내리며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어제까지 자신의 일터였던 곳이 오늘은 증거와 거짓말이 뒤섞인 전장처럼 보였다. 그녀 옆에는 백무진과 변호사 2명, 그리고 차이준의 보안팀이 서 있었다. 차이준은 직접 오지 않았다. 그 결정은 바름이 원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앞에 서면 그녀가 그의 권력 뒤에 숨었다고 말할 것이다. 오늘 그녀는 의사로 들어가야 했다. 법적 보호는 필요했지만 발걸음은 자기 것이어야 했다. 바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동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으며 누군가는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다. 바름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걸었다. 마리솔은 간호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단단했다. 바름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게 물었다. 괜찮아요? 마리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는 고마움보다 안도가 컸다. 바름은 짧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아중환자실로 향하려는 순간 병원 방송이 날카롭게 울렸다. 심장센터 긴급 호출이었다. 보호자 대기실 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뛰어나오며 외쳤다. 해운지원 대상, 환아, 상태 급변입니다. 심박 불안정, 산소 포화도 하강, 담당 교수 호출 중입니다. 바름의 몸이 즉시 반응했다. 머리보다 먼저 발이 움직였다. 백무진이 그녀를 불렀지만 바름은 이미 응급카트가 밀려가는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 법적 분쟁도, 명예도, 적의 함정도 환자의 심장 앞에서는 뒤로 밀렸다. 의사의 판단은 언제나 가장 먼저 생명을 향한다. 아이의 이름은 서도윤이었다. 9살, 심장판막 재건수를 앞두고 해온 지원기금 심사를 받던 환아였다. 전날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보였고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리듬이 위태롭게 출렁였다. 담당 전공의들은 당황해 서로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름은 아이의 침상 옆에 서자마자 눈으로 모든 것을 훑었다. 입술색, 손끝 냉감, 모니터의 파형, 방금 투여된 약물 목록, 그리고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다. 특정 강심제의 제조 번호가 하율 사건 기록에서 본 문제업체 코드와 같은 계열이었다. 투약 중지, 라인 분리하고 새 라인 확보하세요. 혈액가스와 전해질 다시 확인해요. 심초 음파 준비. 바름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르자 모두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윤 선생님. 현재 선생님은 수술 권한이 제한된 상태라서. 바름은 그를 보지도 않고 답했다. 지금 권한을 확인할 시간에 아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내가 지시했고 책임도 내가 집니다. 마리솔이 즉시 새 라인을 잡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바름의 지시가 불필요한 말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실의 혼란은 빠르게 질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응급처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도윤의 판막 주변 혈류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고 기존 결손 부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바름은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입술을 굳혔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밖이 술렁였다. 징계 논란 중인 윤바름이 다시 수술칼을 잡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다. 도기와는 원장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웃었다. 들어가게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도은채는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윤바름이 실패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윤바름이 수술실에서 얼마나 강한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류겸은 더 창백해졌다. 도윤에게 사용된 약품 코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찔렀다. 그는 도기환에게 말했다. 원장님, 약품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도기환은 차갑게 돌아보았다. 너는 지금 아이 걱정을 하는 건가? 네 걱정을 하는 건가? 류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답 없는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도기환은 낮게 명령했다. 수술이 길어지는 동안 백업 서버와 약품 보관 기록을 확인해. 남아있으면 지워.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들이 울고 있었다. 도윤의 어머니는 발음에 가운 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살 수 있나요? 발음은 쉽게 말하지 않았다. 의사는 희망을 팔면 안 되고 절망을 쉽게 선고해서도 안 된다. 그녀는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호자는 그 안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음은 다시 일어나 수술실 문을 향했다. 문 앞에서 류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술복 차림이었지만 들어갈 자격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발음아, 내가 같이 들어갈게. 이 케이스는 내가 도울 수 있어. 발음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자신의 죄를 줄일 방법과 뒤섞여 있었다. 발음은 조용히 말했다. 이 수술에는 네 손이 필요하지 않아. 류겸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발음은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늘 혼자 감당했어. 네 이름으로 발표된 것들까지. 수술실 문이 닫혔다. 안쪽의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다. 조명은 환부 위로 집중되었고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다. 발음은 손을 소독하며 머릿속에서 수술 경로를 다시 그렸다. 도윤의 심장은 작고 지쳐 있었지만 아직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마취과 의사에게 상태를 확인하고 마리솔에게 기구 순서를 지시했다. 첫 절개가 시작되자 방 안의 모든 소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모였다. 피부, 근막, 흉골, 심낭. 발음의 손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빠른 손보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침착함이었다. 초기 접근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판막을 확인하는 순간 발음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조직은 부어 있었고 약물 반응으로 보이는 불안정한 혈관 수축이 주변부에 남아 있었다. 단순한 선천성 악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건 자연 악화가 아니에요. 약물 반응이 겹쳤습니다. 체외순환 안정화하고 보조 절개선 준비. 보조의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기존 계획과 다릅니다. 발음은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기존 계획으로 가면 아이가 버티지 못합니다. 수술은 종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심장에 맞추는 겁니다. 수술실 밖 관찰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병원윤리위원 일부, 심장센터 의사들, 그리고 류겸도 있었다. 화면 속 발음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류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논문에서 흉내낸 기술을 훨씬 더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봉합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약해진 조직을 억지로 당기지 않으며 혈류가 돌아올 길을 먼저 계산했다. 그는 그제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훔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노력의 껍데기였다. 껍데기로는 진짜 심장을 고칠 수 없었다. 도기환은 관찰실 뒤쪽에서 화면을 보며 표정을 숨겼다. 수술이 잘 되어서는 안 됐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실패를 바랄 수도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버, 확인, 즉시. 그 메시지는 병원 전산실 외주관리자에게 전달되었다. 동시에
도은채의 비서도 약품 보관실 기록 담당자를 찾고 있었다. 병원 곳곳에서 조용한 파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차유주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했다. 그는 해운 본사 회의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고 백무진은 법원에 제출할 긴급 자료 보존 신청서를 완성하고 있었다. 함정은 양쪽에 놓여 있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문제였다. 백무진은 세월인 지하 전산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던 중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병원 정규 직원이 아닌 외주 관리자 권한으로 야간 접근 신청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즉시 대기 중인 조사관에게 자료를 넘겼고 동시에 병원 측에 공식 자료 보존 통지서를 보냈다. 법적 통지가 도착한 뒤 기록을 삭제하면 단순한 내부 정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 된다. 그러나 전산실 안의 관리자는 이미 명령을 받은 뒤였다. 그는 손끝을 떨며 백업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삭제된 CCTV 조각과 약품 입출구 기록 일부가 남아 있었다. 마리솔은 수술실 안에서 발음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 기구를 건네는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산실 백업 영상이 떠올랐다. 그녀가 안내 시스템에서 찾아낸 흐릿한 파일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원본은 병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발음은 수술에 집중하면서도 한순간 마리솔의 눈빛을 읽었다. 리솔 씨, 지금은 여기만 봐요. 마리솔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선생님. 그 짧은 대화는 서로에게 약속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에 생명을 잃으면 모든 승리도 의미가 없다. 도윤의 심장은 한 차례 심하게 흔들렸다. 모니터 알람이 거칠게 울리고 마취가 의사가 혈압 하강을 외쳤다. 발음은 즉시 봉합을 멈추지 않고 압박 위치를 바꾸었다. 혈류량 조절, 칼륨 수치 다시 확인. 지금 리듬을 억지로 잡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한가운데 밝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보조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마리솔은 다음 기구를 거의 동시에 건넸다. 발음은 약해진 판막 주변을 보강하면서 손상된 부위를 최소한으로 건드렸다. 한 번의 과한 힘이 아이의 남은 가능성을 찢을 수 있었다. 관찰실의 의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건 류 선생 발표 방식보다 더 안정적이야. 다른 의사가 작게 답했다. 발표 방식이 원래 윤 선생 기술이었겠지. 류겸은 그 말을 들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그의 자존심은 발음을 사랑했던 기억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보다 낫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 더 두려웠다. 그 열등감이 처음에는 존경을 질투로 바꾸었고 질투는 도은채와 손잡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밟고 오른 사다리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전산실에서는 외주 관리자가 삭제 명령을 실행하려는 순간 출입문이 열렸다. 백무진과 법무팀 그리고 법원의 긴급 명령을 전달받은 조사관들이 들어섰다. 관리자는 손을 멈췄지만 이미 화면에는 삭제 진행창이 떠 있었다. 백무진은 차갑게 말했다. 손 떼십시오. 지금부터 해당 장비는 증거보존 대상입니다. 관리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면에는 삭제 대기 중인 파일명들이 남아 있었다. 하율 사건, 당일 약품, 보관실 복도, 소아 중환자실, 야간 로그, 전자서명, 변경 기록. 백무진은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오늘 수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도기관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은 불과 몇 분 뒤였다. 전산실이 막혔습니다. 외부 조사관 동행. 그는 손에 든 펜을 부러뜨릴 듯 쥐었다.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은 자신이었다. 윤발음을 수술실에 묶어두고 자료를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 움직임이 증거인멸 시도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류겸에게 다시 연락했다. 약품 보관 기록은 네가 처리해. 류겸은 관찰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지금요? 지금 아니면 네 이름이 먼저 올라간다. 도기관의 말은 더 이상 보호자의 말이 아니었다. 사냥개에게 던지는 명령이었다. 류겸은 병원 뒤쪽 복도를 향해 뛰었다.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약품 보관실 기록에는 하율의 밤뿐 아니라 오늘 도윤에게 들어간 약품 출고 과정도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 기록이 공개되면 그는 처방 변경과 은폐 시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마리솔이 아니었다. 해온 법무팀과 병원 노조 변호사, 그리고 병원 약재부의 젊은 약사가 서 있었다. 약사는 떨리는 손으로 줄고 장부 사본을 쥐고 있었다. 백무진이 보낸 사람이었다. 류겸은 그 순간 자신이 한 발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은 4시간을 넘겼다. 발음의 어깨는 굳어갔고 손목에는 피로가 쌓였지만 집중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혈류를 다시 열 때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니터의 선이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이어서 불안정한 리듬이 점차 규칙을 찾아갔다. 마취과 의사가 낮게 말했다. 혈압 올라옵니다. 산소 포화도 회복 중입니다. 마리솔의 눈가가 젖었다. 발음은 아직 웃지 않았다. 그녀는 수치를 끝까지 확인하고 예상되는 합병증 지점을 지시한 뒤에야 손을 내렸다. 흉부닿습니다. 아이는 버텼어요. 그 한마디가 수술실 밖으로 전해지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울음이 터졌다. 도윤의 어머니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 성공 소식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병원 내부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침묵하던 젊은 의사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바름은 징계 의혹 속에서도 아이를 살렸다. 반대로 병원 경영진은 수술 중 증거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사람들의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면 침묵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수술복을 벗은 바름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손등에는 장갑 자국이 남아있었고 눈 아래에는 피로가 깊었다. 마리솔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전산실에서 백업을 확보했대요. 약품 보관 기록도 일부 나왔고요. 바름은 물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 공허함이 몰려왔다. 생명을 건진 안도와 그 생명이 누군가의 함정 때문에 위태로워졌다는 분노가 동시에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도윤이에게 들어간 약품도 검사해야 해요. 하율이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류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발음이 가까이 오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발음은 멈춰섰지만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 여기서 말해. 류겸은 주변을 살피며 불안하게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복잡해. 하율이 일은 내가 전부 한 게 아니야. 도 원장이 지시했고 은채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냥 절차를 맞춘 거야. 발음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냥 절차를 맞췄다고? 아이가 죽었고 내 서명이 위조됐고 너는 연구까지 훔쳤어. 그 모든 걸 절차라고 부르니 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류겸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도 선택지가 없었어. 너는 몰라. 실력만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나는 늘 네 그림자였고 사람들은 네가 쓴 문장을 내게 설명하라고 했어.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발음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한때 그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열등감은 죄의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비참하다고 해서 남의 이름을 훔칠 권리는 없어. 두렵다고 해서 환자의 기록을 조작할 권리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류겸은 마치 판결을 듣는 사람처럼 굳었다. 그때 백무진이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그는 발음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말했다.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산실 삭제 시도와 약품 기록 은폐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류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발음아, 내가 협조할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있어. 대신 나를 완전히 끝내지는 말아줘. 발음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건 거래가 아니야.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 그건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유리와 도윤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류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무진이 그의 앞에 명함을 내밀었다. 공식 진술을 원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연락하십시오. 비공식 거래는 없습니다.
그 단호함의 류겸은 마침내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인물이 아니라 증거 중 하나로 밀려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때 윤바름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높은 곳이라 믿은 자리는 도기완의 손바닥 위였고 이제 손바닥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멀어지는 바름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부르면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기 전 세우린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다. 수사관들과 감독기관 직원들이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도기완은 원장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완전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고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도은채에게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전산실과 약품 보관실, 심장센터 기록실은 봉인되었고 하율 사건과 도윤 응급 악화건은 같은 조사선상에 올랐다. 병원의 오래된 벽 안에 숨어있던 냄새가 마침내 문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차이주는 병원 바깥에서 바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일부러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바름이 계단을 내려오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부인 자격으로 온 것인지, 의사 자격으로 수술한 것인지, 세우린 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바름은 잠시 멈춰섰다. 오늘 저는 한 아이의 의사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살아나왔습니다. 나머지 의혹은 법과 증거가 말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자의 죽음과 생명을 누군가의 권력 게임으로 쓰는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다. 차에 오른 뒤 바름은 창밖으로 병원 정문을 바라보았다. 수사관들이 오가고 기자들이 뛰고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밤을 보냈다. 환자를 살린 기억도 있고 무력하게 잃은 기억도 있다. 그래서 병원이 무너지는 장면이 단순한 승리로 느껴지지 않았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도 결국 환자의 몸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 차이주는 그녀의 침묵을 존중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선생님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선생님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바름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래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대답은 차이준이 예상한 것이면서도 다시 가슴을 무겁게 했다. 윤바름은 전략가였지만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었다. 그래서 위험했고, 그래서 강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더 거칠어질 겁니다. 도기완은 무너지기 직전일수록 누군가를 끌고 내려가려 할 겁니다. 바름은 눈을 떴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끌고 내려갈 사람이 없게 만들면 됩니다. 류겸도 도은채도 직원들도 각자 진실 앞에 세워야 해요. 그래야 도기완이 혼자 남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백무진은 첫 번째 공식 보고서를 보냈다. 하율 사건 당일 약품 보관실 CCTV 원본 일부가 복구되었고 류겸이 보관실에 들어간 뒤 도은채와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늘 도윤에게 사용된 약품은 같은 납품업체의 다른 제조번호였으며 보관 온도 기록이 중간에 비어 있었다. 전자서명 변경 로그에는 윤바름 계정 외부 접속 흔적과 병원 관리자 권한 개입 정황이 남아 있었다. 각각은 아직 완전한 판결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오린의 심장은 오랫동안 썩은 피를 돌리고 있었다. 바름은 보고서를 읽은 뒤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율의 이름과 도윤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한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한 아이는 겨우 돌아왔다. 그 차이는 의사의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진실이 제때 도착했는가, 권력이 기록을 덮기 전에 누군가 버텼는가, 그 차이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어제 그 도시는 그녀를 조롱했고 오늘은 그녀를 영웅처럼 불렀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름은 남들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는 것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도은채였다. 바름은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은채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윤발음,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발음은 조용히 답했다. 하율이 죽던 밤 약품 보관실 앞에 네가 있었다는 걸 알아. 은채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너무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죽일 생각 없었어요. 발음의 손가락이 굳었다. 은채는 곧 정신을 차린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발음은 즉시 백무진에게 녹음 파일 보존을 지시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도은채의 말은 고백이면서도 도망이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적어도 어떤 행동은 있었다는 뜻이었다. 발음은 차이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채가 흔들립니다. 내일 도기와는 딸을 보호할지 버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답장은 곧 왔다. 그 선택이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발음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수술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아니라 권력과 거짓으로 엉킨 인간들의 관계를 절개해야 했다. 새벽 무렵 세우린 병원에는 공식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했다. 원장실, 심장센터, 약품 보관실, 전산실이 동시에 대상이 되었다. 도기와는 변호사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려 했지만 전산실 삭제 시도와 도윤 사건의 긴급성이 그의 방패를 약하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병원 밖에서 밤을 새웠고 온라인에는 윤발음이 수술한 아이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세월인 비리, 의혹이 빠르게 퍼졌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를 도망자라고 부르던 도시가 이제는 숨죽여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발음은 흥분하지 않았다. 진실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증거로 완성된다. 동이 트기 전 발음은 잠시 도윤의 중환자실 앞에 섰다. 아이는 기계의 도움을 받으며 잠들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아주 느리게 오르내렸다. 보호자는 유리창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발음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용히 돌아섰다. 마리솔이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하율이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뉴스 보고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발음은 걸음을 멈췄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다시 상처를 열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누구보다 무거운 용기였다. 발음은 낮게 말했다. 그분을 보호해야 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율의 어머니는 오후 늦게 해온 법무팀의 보호를 받으며 세우린 병원별관 회의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임나경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매우 말랐고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는다. 겉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져도 마음 한가운데는 마지막 병실의 냄새와 마지막 모니터 소리가 그대로 멈춰 있다. 윤발음은 문 앞에서 그녀를 맞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의사의 사과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늦게 도착한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예의였다. 임나경은 발음을 보자 눈을 피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선생님 이름을 봤어요. 처음엔 미웠습니다. 기록에는 선생님 서명이 있었으니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울어 거칠어져 있었다. 발음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 서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율이를 지키지 못한 병원 안에 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 말에 나경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천가방에서 접힌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율이 병원에 있던 날들의 투약 시간, 아이가 호소한 통증, 간호사와 의사들이 했던 말을 어머니의 글씨로 적은 기록이 빼곡했다. 백무진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았고 마리솔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하율의 어머니는 누구도 자신에게 설명해주지 않던 시간을 혼자 기록하고 있었다. 병원 기록이 거짓으로 바뀌는 동안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정직한 증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발음은 노트의 한 문장에서 멈췄다. 하율이가 약을 맞은 뒤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다. 조금 뒤 손끝이 파래졌다. 발음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신호였다. 약물 반응 또는 오염 가능성. 그날 밤 병원은 그 신호를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은 일을 기록에서 지웠다. 그 시각 도기와는 원장실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세우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모든 책임을 납품업체와 하급 직원에게 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산실 삭제 시도는 외주 관리자의 독단으로, 약품 보관 문제는 약제부의 실수로, 하율 사건의 전자서명 조작은 시스템 오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도기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큰 죄는 늘 작은 사람들의 실수로 분해되었고, 권력자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윤바름이 기록을 의학적으로 읽고 있었고, 차이주는 법정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도은채는 원장실 옆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다. 전날 바름에게 내뱉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 말은 자신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작은 장난처럼 시작되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윤바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류겸이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이용했으며, 아버지의 병원이 가진 힘이라면 기록 몇 줄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율이 죽던 밤, 약품 보관실 앞에서 류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장난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침묵했다. 류겸은 별도 조사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질 것을 직감했다. 도기와는 이미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은채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이라는 말도 쉽게 지울 여자였다. 그는 한때 윤바름을 배신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배신으로 오른 자리는 발밑이 비어 있었다. 조사관이 들어오자 그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진술하겠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말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류겸은 손을 들어 막았다. 처음으로 그는 계산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류겸의 진술은 세월인의 심장부를 찔렀다. 하율이 사건 당일, 도기와는 문제 약품의 부작용 보고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 보고를 미뤘고, 하율의 상태 악화가 약품과 연결될 가능성을 지우기 위해 담당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류겸은 그 작업에 참여했고, 윤바름의 계정 접근 정보는 연구실에서 그녀가 쓰던 오래된 단말기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연구 자료 도용 역시 도은채와 도기환이 묵인했으며, 세월인 심장센터에 차기 얼굴로 자신을 세우기 위한 거래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말할수록 작아졌다. 진실은 그의 죄를 없애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도기환은 류겸의 진술 소식을 듣자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세월인 병원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발견했고, 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외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 그러나 백무진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류겸의 진술, 전산실, 삭제 시도 영상, 약품 보관온도 누락 기록, 임나경의 보호자 노트, 마리솔의 증언이 연결되면서 감독기관은 도기환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주요 피의자로 전환했다. 회견장으로 향하던 도기환의 길은 수사관들에 의해 막혔다. 병원 로비에서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도기환은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다. 이런 방식은 부당합니다. 나는 병원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영장을 제시했다. 의료기록 조작,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은폐, 배임 혐의로 조사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기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래 쌓은 권위의 껍질이 벗겨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라면 고개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권력은 사람들이 믿어줄 때만 단단하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혼자 입은 무거운 옷일 뿐이다. 도은채는 그 장면을 보고 무너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다.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은채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빠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과 지위는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자신도 밀어넣을 수 있는 벽이었다. 그녀는 류겸을 사랑하지 않았고 윤바름을 증오했으며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뒤늦은 깨달음은 죄를 줄이지 못하고 다만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 윤바름은 로비 한쪽에서 도기완이 연행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승리감은 오지 않았다. 대신 무겁고 오래된 피로가 가슴을 채웠다. 그녀가 원한 것은 누군가가 끌려가는 장면이 아니라 하율의 기록이 바르게 돌아가는 일이었다. 마리솔이 옆에 섰다. 선생님, 하율이 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바름은 고개를 돌렸다. 임나경은 멀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모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처벌받아도 잃어버린 아이의 잠든 얼굴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며칠 뒤 세오린 병원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다. 납품업체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병원 회계팀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리베이트 장부가 발견되었다. 도기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직접 결제한 문서와 통화 기록이 차례로 드러났다. 도운채는 증거 인멸 방조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류겸은 의료 기록 조작과 연구 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세오린의 이름은 뉴스에서 매일 반복되었고 도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병원의 화려한 외벽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마침내 보게 되었다. 의료위원회는 류겸의 면허 정지와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바름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바름은 오래 고민한 끝에 조사기관 면담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의 류겸은 며칠 사이 늙어 보였다. 그는 손을 모은 채 말했다.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아. 바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도착했다. 류겸은 계속 말했다. 처음부터 널 미워한 건 아니었어. 그냥 네가 너무 앞서 있어서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 바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라진 건 네 실력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버린 건 양심이야. 류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바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움직임에는 분노보다 단호함이 있었다. 용서는 내가 네 형량을 줄여주는 말이 아니야. 네가 진실을 견디고 하율이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네가 훔친 연구와 네가 조작한 기록을 끝까지 바로잡은 뒤에도 남는 삶에서 스스로 찾아야 해. 나는 네가 망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네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생각도 없어. 류겸은 그제야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도은채와의 만남은 더 짧았다. 그녀는 변호사 동서갈의 바름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싫었어요. 항상 조용한 얼굴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빼앗고 싶었어요. 바름은 담담하게 물었다. 빼앗고 나니 뭐가 남았나요?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권력과 돈으로 감싼 자존심은 조사가 시작되자 쉽게 찢어졌다. 바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명예도 사랑도 병원도.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하율이는 적어도 기록 속에서 2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해온 의료그룹은 세오린 병원의 임시 운영을 맡게 되었다. 병원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다. 폐쇄적이던 기록실은 외부 감사 체계로 전환되었고 고위험 수술 사망 사례는 독립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되었다. 약품 납품 과정은 공개 입찰로 바뀌었으며 피해 환자 가족들을 위한 보상과 상담 절차가 시작되었다. 차이주는 모든 발표에서 윤바름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장식품이 아니라 의사였고 그가 할 일은 그녀의 뒤에 권력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걸어갈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윤바름은 도윤의 회복실을 자주 찾았다. 아이는 천천히 말을 되찾았고 처음으로 웃을 때 가슴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어느 날 도윤은 바름에게 작은 종이 비행기를 건넸다. 선생님, 나중에 학교 가면 과학 시간에 심장 그릴 거예요. 바름은 그 종이 비행기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따뜻했다. 그럼 아주 튼튼하게 그려줘요. 도윤의 어머니는
문가에서 조용히 울었다. 이번 눈물은 이전과 달랐다. 아직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하율의 추모식은 병원 정원 한쪽에서 열렸다. 큰 행사는 아니었다. 임나경과 몇몇 피해 가족, 마리솔, 백무진, 차이준, 그리고 바름이 참석했다. 작은 나무 아래에는 하율이 좋아했다던 파란 리본이 묶였다. 임나경은 바름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제 적어도 거짓말 속에 묻혀있지는 않겠죠. 바름은 한참 뒤에 대답했다. 네, 하율이 이름은 정확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맹세였다. 죽은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정의는 산 사람들의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늦은 밤 병원 옥상에서 바름과 차이주는 나란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 도시가 그녀를 조롱했을 때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서 비를 맞으며 사라졌다. 이제 같은 도시는 그녀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칭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의 평판은 날씨처럼 바뀐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했는지였다. 차이주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제안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름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도 끝까지 믿는 건 아니에요. 차이주는 그녀를 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여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낯설음은 거짓과 다르다. 그들은 서로에게 쉬운 위로를 주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서둘러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어려운 선택 앞에서 서로의 원칙을 확인했다. 차이주는 바름이 수술실로 돌아갈 때 문 앞에서 기다렸고 바름은 혜원이 의료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먼저 환자 안전 기준을 검토했다. 그 관계는 화려한 소문과 달리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라났다. 신뢰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몇 달 뒤 윤바름은 세월인 심장센터에 새로운 수술 책임자로 복귀했다. 임명식은 작았다. 그녀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이곳은 누군가의 성공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맡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마리솔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고 젊은 의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침묵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름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의 침묵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병원의 새 질서는 친절한 말보다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져야 했다. 첫 공식 수술날 바름은 다시 손을 소독했다. 물소리가 손등을 지나가고 밝은 조명이 천장 위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한때 사랑을 빼앗겼다고 불렸던 여자, 하루 만에 회장 부인으로 돌아와 도시를 흔들었다고 소문난 여자. 그러나 그 모든 설명보다 먼저 의사인 여자. 그녀는 손을 들어 무균 장갑을 끼고 수술실 문 앞에 섰다. 안쪽에는 새로운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명은 언제나 스캔들보다 조용하고 복수보다 절박하며 명예보다 무겁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문을 열었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차이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도 당신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바름은 짧게 답했다. 늘 그럴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껐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이 그녀를 맞았다. 마리솔이 기구대를 확인하며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바름은 환자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훑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도시가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빼앗긴 이름을 되찾았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양심과 환자의 심장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세월인 병원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새로 바뀐 병원에 희망을 걸었다. 도기환의 재판은 계속되었고 도은채와 류겸은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도시의 오래된 교훈이 되었다. 권력은 진실을 잠시 누를 수 있지만 영원히 치료할 수는 없다. 거짓으로 봉합한 상처는 언젠가 다시 터지고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거짓이 아니라 정확한 절개다. 윤바름은 그 절개의 고통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깊이, 더 신중하게,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조명 아래 환자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했고 바름의 눈빛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만으로 설명될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짓의 도시 한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지켜낸 의사였고 사랑을 잃은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그녀가 하루 만에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하겠지만 진실은 달랐다. 윤바름은 오래전부터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제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뿐이다.